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배어드 교양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김시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달의 철학책 시간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어, 벌써 이게 30년이 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읽히고 팔렸던 동양철학 에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교빈, 이현구 두 분의 공저로 나온 책이고요. 최초로 출판이 된 것은 1993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30년이 된 책이죠. 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온 까닭은 뭐냐면 이 제목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동양 철학이 무엇인가에 답하다. 달리 말하면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학문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답을 사실 갖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그러한 생각이 널리 전파되고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자, 물론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동양 철학 도대체 뭐죠?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동양의 철학 전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세기 초에 당연히 서구의 놀라운 과학과 민주주의 이런 학문들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유학생들에게 서양인들이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에게도 철학이 있느냐? 자, 이런 도발적인 물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답변을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적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풍우란, 즉 펑유란이라고 하는 분이 이에 대한 마치 답을 적듯이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썼는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철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도 의도가 있는 거지만, 자신이 유학 생활 중에 받았던 도대체 중국에도 동양에도 한국에도 철학이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서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책들이 바로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입문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읽혀지는 필독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철학과에서 2학년 교과 과정 가운데 필수 과목으로 동양 철학사 1학기 때는 이제 2학기 때 두 번에 걸쳐서 이 과목을 이수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 바로 풍어란의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과 관련해서 풍어란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은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라고 해서 간명한 중국 철학사라는 제목으로 정인재 교수님의 번역으로 널리 지금도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초반부를 보면요, 이 중국 철학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면서 중국의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 같은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중국 철학의 독특한 성격은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철학 개론 혹은 철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소개를 들을 때 필로소피, 즉 그리스 원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로부터 온 것이 바로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고 이제 필로스는 사랑,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보통은 소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풍어란의 중국 철학사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인의 정신을 특징짓는 그 무엇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역사가 소크라테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자연, 세계, 인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물음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고대 중국에서도 공자라고 하는 위대한 철인의 출현과 더불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가 혹은 도가, 이런 굉장히 다채로운 학파들이 독특한 자신들의 철학적인 생각들을 전개하고 논쟁하면서 중국의 철학이 발전해 나온다. 이러한 방식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소개를 하면서
동양 철학과 중국 철학이라는 말을 지금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계속 마치 같은 말을 바꿔도 되는 것처럼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광복 이후에 대학이 설립되고 철학과가 설치되고 거기서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강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 철학, 중국 철학 이런 말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 바꿔 쓰는 상황이 1980년대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20세기 내내 어떤 독자적인 동아시아의 철학사 혹은 한국의 철학사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에서 1980년대를 거치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대학에서는요, 조선시대의 유학을 전공한다, 혹은 동양 철학을 전공한다. 지금도 제 박사학위 졸업장을 보면은 거기에 철학 박사 그리고 동양 철학 전공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고대 중국의 노자, 장자 이런 텍스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철학과를 졸업하고 철학 박사를 땄는데 동양 철학을 전공했다. 이게 뭐지? 분명히 노자, 장자는 중국의 철학자들에 해당하는데 바로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국, 중국, 일본 등등을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동양 철학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웠던 동양 철학사라고 하는 과목의 실질적인 내용은 풍월한의 중국 철학사 혹은 그런 책들을 이제 소재로 교재로 썼던 것처럼 사실은 중국 철학의 역사를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양 철학과 중국 철학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1980년대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이른바 동양 철학자가 등장을 하죠. 바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죠. 저도 이제 1987년도에 본래는 제가 고전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해에 여름에 이 도올 김용욱 선생님께서 쓰신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내가 동양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의 전공이 정해지게 됐는데 이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동양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East Asi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East Asia라고 하는 말은 이 하버드 대학의 동양사 연구자인 3명의 교수가 쓴 책, 그 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적 개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동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 책에서 나름대로 확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죠. 크게 보면은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베트남 이 지역을 특히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혹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스트 에이지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지리적 공간이 바로 동양에 해당되고 따라서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철학적 전통을 의미한다라는 방식의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철학적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합의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수용이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것이 1987년이고 1994년에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그 대학원을 진학하던 때까지도 일부 서양 철학을 했던 교수님들, 철학자분들은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처음 그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때 서양 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네는 전공을 뭘 하려고 하는가?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양 철학이 진짜 철학인가? 이런 식의 약간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거든요. 달리 말하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일찍부터 쓰였지만 그 독자적인 의미와 성격이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90년대까지 계속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교와 철학 사이의 구분이 모호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사회학, 뭐 인문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의 구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독자성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불교, 특히 도교, 제가 전공했던 도가철학 같은 경우는 서구 학계에서는 주로 신비주의나 종교 전통으로, 심지어 유학이나 유교마저도 종교 전통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서구 학계 내에서의 합의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1993년도에 출간된 동양철학 에세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책은 우리가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 어떤 범위로 놓고 생각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책은 그 이전에 팔렸던 그 어떤 책보다 굉장히 많은, 아마 제가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한 10년, 7, 8년 정도 있다가 그 출판업계에 계신 분에게 들었던 바에 의하면 아마도 한 25만 부에 30만 부 가까운, 즉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전에 굉장히 그 많이 팔렸던 책이에요. 이 얘기는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상당한 대중성을 확보했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이 일구어지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서 말하는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과 달리 도를 깨우치는 데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수양을 통한 덕이었고, 고대 중국의 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대적으로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리우죠. 이때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혹은 기본이 되는 다양한 사유들이 탄생했고, 이것들이 중국 사회, 그리고 한국, 일본, 심지어 베트남에까지 이 사유들이 전파되고 수용되면서 이 동아시아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방식의 사유는 서양 철학과는 성격을 상당히 달리한다. 이런 방식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책은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전쟁이 극심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 일군의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세상의 무질서, 사회의 무질서와 대결하면서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고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사유를 전개했는데,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출현하고 인도에서 붓다가 출현하고 그리고 근동 지역에서 예수가 탄생했던 것처럼, 보통 이런 분들을 세계 4대 성인, 물론 이 세계 4대 성인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독특한 표현이라고도 하지만, 이 시대를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기축시대 혹은 추측시대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서구에서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철학적 전통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의 한 지역에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서양의 철학과 상응하는 그러한 철학적 사유들을 꽃피워냈고, 이것이 2500년 동안 이른바 동아시아에서 흥기했던 수많은 나라, 사회, 국가들의 생각, 사고체계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동양철학 에세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하죠. 바로 이 동양철학 에세이 1권은 바로 그 제자백가들의 다양한 사상들을 소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제가 혼란 속에서 피어난 철학의 향연이라는 부제가 달려있기도 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제자백가 시대의 철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 동양철학 에세이의 특징은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자연에 대한 경의 혹은 존재의 궁극 혹은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루었던, 이걸 보통 이제 형이상학, 존재론, 인신론 이렇게 보통 부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서양 철학의 정신을 특징 짓는 것이라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둘러싸고 그에 대한 답으로서 도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걸 추구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사유,
혹은 철학적 생각 활동의 산물이 바로 동양 철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조금 책 안으로 살펴 들어가 보면요. 이 공자를 다루고 있는 장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노자를 다룰 때는 인생의 보배를 간직하라, 또 한비자를 소개할 때는 인간을 조직하고 인간을 활용하다, 이렇게 각각의 철학자 혹은 사상가가 주로 문제 삼았던 관심을 핵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표현이나 물음 혹은 그 짤막한 표현으로 이런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제목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양의 철학이 인식론, 존재론, 형이상학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여러 학파마다 조금씩 들어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식 자체가 도를 추구하는 어떤 생각을 펼쳤던 혹은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종류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들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지점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다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에 못 미치는 것이거나 혹은 철학이 아닌 종교나 신비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판단되었다면, 이 책에서는 오히려 그 다름이 동양 철학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자의 인, 예, 정명 다 들어보신 이야기들이죠.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처럼 각각의 철학자의 사상을 표현하는 핵심 개념들을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쉽게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기존 책들과 이 책이 다른 점은 저자들이 각각의 학파와 사상가를 소개할 때마다 그 사상이 탄생하게 된 사회 역사적인 배경 혹은 중심 인물의 생애, 그리고 그 사상의 핵심 주장과 그 당시에 그 사상이 어떤 역사적 혹은 철학적 의미를 갖는가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그 의미와 한계까지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문장이 대단히 간결하고 독자에게 친숙한 표현들을 가지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기존에는 보통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리타분하지 않냐? 아니면 뭐 심오하고 대단히 깊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워. 이런 방식의 생각이 1980년대까지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 하지만 이와 같은 책이 출연하게 되면서부터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공자나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을 왜 생각하고 왜 연구해야 되지? 왜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오늘날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차분차분히 지적해 줌으로써 지금 여기 삶에도 이러한 철학적 전통이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동양 철학이 사유하는 대상과 폭,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립한 부분도 있고 확장한 부분도 있다. 자, 이 동양 철학 에세이는 총 12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가에 속하는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도가에 속하는 노자, 장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묵자 혹은 농가 혹은 서양의 논리학파에 비견될 만한 학파로 불리는 명가와 같은 학파의 사상 또한 이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명가를 다룬 꼭지에서는 상식을 부순 사람들, 예컨대 장자와 철학적 논쟁을 벌였던 해시라고 하는 인물이 남긴 몇 가지 말 중에는 가장 큰 것은 바깥이 없다, 또는 가장 작은 것은 속이 없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명제들이거든요. 즉 고대 중국에서도 서양의 철학자들처럼 그런 논리적 사유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초의 중국 철학사를 썼던 호적, 보통 후스라고 불리우는 그 인물이 이제 명가 혹은 묵가를 대단히 중시했는데, 이런 분들에 관한 소개도 이 책에서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가, 이건 제목도 되게 재밌습니다. 농사꾼의 영원한 벗. 달리 말하면 이 농업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삶의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이른바 철학의 유파로서 뭔가를 정의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이 동양 철학은 삶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했던 동양 철학이 논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이 한데 어우러져 있던 사상가였다라고 하는 점을 이 책에서는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역을 다루고 있는 꼭지도 있는데요. 이 주역을 다룬 꼭지의 제목은 점쟁이와 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역은 보통 점치는 책, 혹은 뭐 1000번을 읽으면 물 위를 걷는다라든가 뭐 구름을 타고 난다든가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책에서는 주역이 점치는 데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주론, 세계관과 같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유가 그 안에 담겨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 동아시아 문명 건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 달리 말하면 신비주의로 주로 치부되었던 동양 철학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차원의 부분까지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은 많은 지면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1980년대, 90년대 초반 경우는 중국이 대만과 대륙으로 나누어지고, 한쪽은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고 한쪽은 공산주의 사회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우리나라 학계는 대만하고만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대륙하고는 교류를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80년대부터 이미 대륙 학계의 철학적 성과들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기를 시작했는데, 이 책은 바로 대륙 중국에서 연구했던 동양 철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나름대로 흡수하고 그걸 부분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조명하는 데에 상당 부분 활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초판이 1993년에 나왔는데요. 참 재밌게도 1992년도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한 해입니다. 좀 문화사적으로 따지면은 1992년, 93년 이때는 뭐 예컨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르게 말하면 동서의 냉전이 무너지고, 말하자면 군사적인 어떤 대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문화가 다원화되고 자유로워진 그 시대의 분위기, 이 90년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993년, 30년도 넘는 책이 지금도 역시 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 여전히 나름의 의미와 대중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클래식이라고 보통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본래 클래식은 고대 그리스 문헌 가운데 그 나중에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반적인 교양 혹은 어학, 문장을 익히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읽혔던 책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본래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이 동양 철학 에세이는 우리들에게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천학당에서 이달의 철학책을 한 권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책이 바로 이 동양 철학 에세이입니다. 혹시 대학 시절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그 대학 시절의 낭만, 청년 시절의 어떤 순수했던 그 시대의 느낌과 감성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직장이나 일 때문에 파묻혀 있던 이 뇌세포들이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에 관한 나름대로의 성찰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천학당 이달의 철학책, 동양철학 에세이, 김교빈, 이현구 두 분 공저 1993년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